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닝 누가 할래요? 우리 정하지도 않았네. 선배가 어떻게? 그 우리 요즘에 뭐 어떻게 하지? 권 기자가 근황 토크를 보통 권순우 기자가 물어보죠. 그래도 오프닝은 했었는데 발로 쓴 아. 칙칙한 기사는 가라 요즘에도 그거 하나? 그거 안 하시는 그거 거예요? 안 하죠. 네. 맞다. 그걸로 맞다. 바뀌었다. 아우 이거 보세요. 김딱딱이님께서 권순우님은 어디에? 테니스 스타. 오늘 권순우 기자 참여 안 합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이스타랑 그리고 허윤영 기자 둘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자, 저는 월가워즈 이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 샅샅이 파헤치자 금사빠 허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근황. 지난주에 제가 그 발칙한 경제 라이브 지난주에도 출연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몇 개 댓글을 달았는데 제 언급을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못 봤어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혼내시는 아니야. 아유 생방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그 어느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은행, 그렇죠? 금융. 네, 금융.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 그 우리금융이라는 회사 네. 잘 아시죠? 우리은행의 이제 우리은행에 속한 금융지주인데 여기가 민영화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 민영화라는 게 뭐 사실 지배구조 이야기여서 뭐 아마 좀 재미 없으실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네네. 사실 뭐 주식 주가나 이런 종목 그러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손에서 이제 네. 공식적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금융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영화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배당 오, 은행하면 또 배당인데 아마 네. 작년에는 이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배당하지 마라. 뭐 근데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20%로 제한을 해라 이렇게 음, 이제 해버렸는데 이제 올해는 그게 없는 상황이라 네. 좀 배당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히 그 금융사 중에서도 어떤 곳에 이 기대감이 큰지 그런 것도 한번 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배당 중단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었죠. 그쵸?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사실 그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정부에서 해주면서 네. 여기에다 배당 주면 그 정부의 지원금이 너희 주주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배당을 좀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사에게 그쵸.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근데 어느 정도 뭐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으로 남아프리카에서 또 코로나 변이가 발견돼 갖고 누 변인가? 그래서 네. 지금 뭐 미국 지수 선물은 또 급락하고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한국은행도 음. 기준금리를 8월 그리고 어저께 또 네네. 한 차례 더 올렸잖아요. 이 근거가 뭐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하긴 하나 이 지표를 볼 때 네. 확실히 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됐다라고 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이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3천 명, 4천 명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 지표는 좋은 거. 음. 사실 그 괴리감이 때문에 좀 애매한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 괴리감 그래서 아마 더 이 금리도 대출도 그렇고 사실 아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분들 지금 그 금리 같은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가계 쪽에만 많이 집중돼서 얘기가 그쵸.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실상을 보면은 이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분들이 올해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은행 막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네네.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기업 쪽으로 돌려서 10월 기준으로 기업 대출 잔액이 가계 대출 잔액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근데 이제 한은은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충격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좀 올라오고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납득이 될 만하냐? 좀 어. 애매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연말인 것 자, 같습니다. 즉 네. 그 저기 지니 PD님 네. 어
허 기자의 소리가 좀 안 좋다는데 한쪽만 나온다는데 혹시 이거 조정 안 돼요? 아 돼요? 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바뀌었 이제 됐다고 합니다. 이제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허윤영 기자는 우리 금사빠 허윤영 기자께서는 우리금 민영화 네. 여기서 이제 약간의 투자의 힌트도 찾아본다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알면 알았어, 여기 알았어. 안 나와 있죠. 자, 우리금융 민영화 이제 완료된 내용들 그간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미국의 금융기업 가운데 오. 금융 핀테크 기업, 여기 큰 핀테크 기업 가운데 소파이라고 있는데 이 소파이가 어떤 기업이냐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두 개의 기업으로 스퀘어와 소파이를 꼽았거든요. 이 소파이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카카오뱅크 때문에 열받으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주가 때문에. 네, 주가 때문에도 열받고 사실 카카오가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상장하고 보니까 규제 때문에 못한대. 이거 되는 야 뭐야 이게 이러면서 굉장히 화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소파이는 사실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네이버 뭐 이런 것들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 쪽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의 이야기 그 소파이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이제 마음속으로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은행 배당에 대한 이야기 허윤영 기자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순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금융. 우리금융. 그 우리금융이 이제 최대 주주가 정부인데 네.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기업이거든요. 이 예보가 갖고 있던 우리금융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9.15%를 갖고 있다가 이제 9.3% 네. 절반 넘게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대 주주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 자리에서 정부가 내려왔다. 네네. 좀 그걸 민영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금융 그럼 왜 이렇게 민영화를 한 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와, 이렇게 그 된 복잡한 거지? 히스토리를 오늘 다 정리해 주시고.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네네, 이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 바로 IMF 네네. 위기였던 이제 외환위기 당시에 이 은행들도 막 줄줄이 막 맞아요. 금융위기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다 문 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5개 은행이 무너지면서 이후에 이건데 은행의 특성상 이걸 그냥 두면은 안 돼요. 그 네.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12조 7,7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뭐 상화은행, 한일은행이 합병해서 뭐 한빛은행이 탄생하고 그 이후에 또 평화은행이란 또 은행이 합병하면서 우리은행이 출범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IMF 위기 때 우리은행은 정부로부터 12조 7,700억 원을 지원받았던 회사였다. 근데 이게 정부가 이거를 그냥 언제까지 계속 들고 23년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23년, 와. 24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 올해부터 서서히 이거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동안 안 팔았냐? 사실 이 민영화라는 작업이 워낙 갖고 있는 지분율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사라는 우리금융이면 우리나라의 4대 금융이란 금융지주 회사인데 이걸 또 아무 때나 막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이 계획에 따라서 서서히 팔아야 하는데 뭐 그 이전의 히스토리는 뭐 너무 기니까 네. 최근 상황만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부터 작년에 이제 계획을 내놓고 올해부터 드디어 이 지분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분 매각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 금융주가 그나마 조금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네네. 이게 덮치면서 이게 실물 경제 타격이 되면은 이거 금융 쪽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우리금융의 주식, 그러니까 공적 자금 투입한 거를 손해 없이 회수하려면은 주가가 얼마나 됐어야 됐냐? 13,000원 네. 정도로 이제 됐어야 되는데 작년 초에 막 5,000원, 막 6,0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금융이 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사모펀드, 네네. 라임 사태, 뭐 DLF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물론 사모펀드를 판매해서 뭐 그에 따른 어떤 이 제재나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CEO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CEO의 중징계를 매겨버리면서 이게 막 지배 구조가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음. 이 우리나라 금융주를 볼 때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관치거든요. 네네. 이 관치 디스카운트가 어마어마한데 음. 이 우리금융이 사모펀드에다가 막 사태에다가 네네. 막 CEO 막 이렇게 되고 코로나까지 터지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딜레마였던 게 우리금융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금융위 이게 사실 예보가 어쨌든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에서 이 지분 매각을 주도를 하는데 이 CEO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금융 당국에서 한쪽에서는 막 주가가 올라야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막 제재를 해버리고 거기다 코로나19 때문에 막 배당 제한돼 버리고 하니까 이게 팔아도 팔 수가 없는 상황. 음. 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짓눌려 있다가 사실 올해 초부터는 뭐 금융주가 서서히 조금 왜냐면 실적이 일단 워낙 잘 나오고 네. 사실 작년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게 너무 눌려 있던 측면도 있어서 올라왔었는데 이 예보가 그 정부가 4월에 처음 이게 4월에 이제 우리금융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그 최근에 판 것보다는 좀 적은 지분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 회수를 손해 보질 않으려면은 제가 아까 13,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300원 정도에 어. 이걸 판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적 자금이라는 게 세금인데, 그렇죠. 네. 음. 이걸 뭐 일각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손해 보면서 세금을 투입했는데 판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최근에 괜찮은 가격으로 네네. 지분 매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금융의 주가가 눌려 있던 게 정부의 관치 그리고 최대 주주가 정부라는 이 어떤 좀 약간 디스카운트적 네네. 요인이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손해를 본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다. 그 이후로 와. 조금 잘 풀렸다. 아. 좀 그렇게 와, 되게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팔기 위해서 계속 들고 있자니. 그쵸. 그럼 관치 때문에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야, 그렇다고 손해 보면서 팔자니 이거 세금으로 산 건데 괜히 손해 보면서 팔 수 없는데. 그렇죠. 손해 보고 팔았더니 관치의 리스크,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서 좀 이득 보고 팔 수 있게 되고. 와,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이런 거 보면은 무서운 곳이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민영화가 아직 다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예보가 아직도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네네. 근데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뭐 사회이사 같은 네네. 좀 이런 분들은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민영 금융사 네네. 근데 뭐 민영이라고 해봤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국내 금융업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없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뭐 할 거냐 이 네, 민영화가 됐으면 뭐가 달라져요? 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금융이 민영화가 안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치금융이라고 그쵸. 해서 막 자꾸 누가 위에서 CEO 찍어 누르고 막 음.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점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지배 구조가 민영화가 되면서 뭐 소위 말하는 이 관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민영화 자체가 뭔가 플러스 요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이 민영화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라기보다는 좀 눌려있던 이 돌 뭐랄까요 거슬리던 거를 약간 빼냈다 네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영화 자체의 의미를 뭐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금융이 뭘 할 거냐 뭐냐면은 바로 증권사 인수입니다. 증권사 인수에 우리금융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 금융지주, 그러니까 금융지주 안에는 은행도 있고 뭐 증권사도 있고 캐피탈사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여러 금융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트렌드라고 할까요? 트렌드가 뭐냐면 은행 말고 비은행 부문 계열사들의 실적이 이게 성장 동력이 됐다는 점이에요. 네네. 사실 은행이라는 업은 잘 아시겠지만 좀 저렴하게 표현하려면은 그냥 돈 먹고 돈
약간 이자 예, 그렇죠. 네. 네, 받아먹는 장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대출 상품이라는 게 금융사마다 뭐 차별점이랄까 이런 게 두드러지진 않잖아요.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냥 금리나 한도 네. 이런 것 보고 내가 굳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뭐 한 번도 거래하지 않았던 은행이더라도 한도 금리가 괜찮으면 가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네. 그래서 사실 은행을 통해서 이 성장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비은행이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었는데. 진희 PD 그 소리가 계속 또 왼쪽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는데 좀 한 번만 손 좀 봐줘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중에 네. 은행이 차지하는 순이익이 몇 퍼센트냐? 67.8%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네. 비은행 부문 실적이 30%를 넘어섰다는 거죠. 네. 이게 비은행 부문 실적이 5대 금융의 비은행 부문 실적 평균이 30%를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신한이나 KB 같은 좀 대형 리딩뱅크 같은 경우는 비은행 비중이 40%나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네네. 되는 거죠. 은행에서 나는 수익의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는 수익만큼 비은행 부문에서 벌고 있다는 거고 하나 그리고 농협금융 같은 곳도 비은행 비중이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은 몇 퍼센트냐면은 네. 10%. 우리는 뭘로 돈 벌어요? 그러니까 비금융은 뭐가 있죠? 비금융이 뭐가 있냐면은 캐피탈, 네네. 캐피탈 그리고 뭐 저축은행, 아. 증권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증권사 말고 이 우리종금이라는 조그만 이 증권사랑 비슷한 네, 예. 네, 회사가 있긴 한데 사실 그 우리종금이라는 회사는 뭐 리테일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IB, 그러니까 기업금융 네네. 이런 쪽으로 하는 거라 존재감이 거의 없어서 약간 실적 비중도 미미하거든요. 10%밖에 안 되는구나. 10% 근데 이게 뭐 10%여도 은행에서 돈 잘 벌면 되지 않나? 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다른 은행들은 막 증권사 막 동학개미네 뭐네 하면서 그러니까요. 돈 엄청 버는데 우리금융은 증권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수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금융의 순이익이 5대 금융지주 중에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 금융 중에 4개의 금융지주들은 실적 성장을 했는데 네. 우리금융만 실적이 깎인 거거든요. 이게 맞다 슬라이드가 있네. 네. 보시면은 KB 4.3%, 신한 0.3% 어쨌든 늘긴 늘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금융만 순이익이 마이너스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25%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금융지주들은 이 작년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네네. 그 수혜를 온전히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우리금융만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금융의 민영화 이후 이제 계획을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의욕적인 게 바로 증권사가 그러네.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겠네요. 네,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은 어떤 증권사를 살 거냐? 이게 아마 제일 관심사일 텐데 저한테만 몰래 얘기해 주세요. 그거 모르죠. 그러면 기사를 써서 제가 특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어쨌든 시장에서 어떤 게 좀 거론이 되고 그렇죠. 있냐?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네. 뭐 먼저 일단 어떤 구체적으로 일단 대형 증권사 중에 삼성증권. 네. 삼성증권은 이전부터 거론이 많이 됐던 증권사거든요. 근데 네.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초대형 IB,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5조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증권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금융이 삼성증권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 이러면은 이 지금까지 이 어떤 이 비은행 부문에서 있었던 서름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네. 좀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삼성증권을 만약에 뭐 이게 뭐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도 넘어설 수가 있는 그렇게 될것 비은행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증권사 순위가 지금 미래에셋대우, 네. 미래에셋증권, 네.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뭐 NH투자증권 아마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4대 금융 증권사는 좀 그 증권사 업종에서는 네. 그렇게 순위가 뭐 높지만 그 더 큰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삼성증권을 인수하게 되면은
우리금융이 이렇게 팍 떠오를 수 되는 조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삼성증권은 문제가 음. 너무 커요. 네. 너무 무거워. 음. 왜냐하면 자기 자본만 5조 원 되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물론 이 비용 같은 문제는 사실 뭐 PEF 그러니까를 만들어서 우리 금융이 뭔가 전략적 그러니까 FI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전략적 투자자가 되고, 나머지 이제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인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삼성증권,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는 그 어떤 이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네. 좀 위상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매각된다는 게 음. 힘든 그룹이죠. 그쵸. 네. 막 네. 쉽게 뭐 어떤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네. 막 삼성그룹이 매물로 내놓고 음. 좀 그러기 맞아요. 쉽지 않은 네. 증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대표적인 게 그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 차명 계좌 문제가 삼성증권은 네. 꾸준히 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분들 중에 뭐 삼성 저격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기하는 문제, 차명 계좌 같은 문제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이 삼성그룹에서 뭐 경영적 판단, 그러니까 우리금융에서도 경영적인 판단으로 자금 충분하니까 인수합시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간단한 증권사가 아니라 좀 뭔가 이게 M&A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서 이거는 조금 뭐 하면 좋은데 네. 현실성은 다른 제가 뒤에 말씀드린 네. 그 증권사에 비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은자님께서 특종감인데 삼성은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그럼 다음은 네. 현실적인 증권사 매물 어떤 게 있냐? 네. 조건이 뭐가 있냐? 일단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조금 낮아서 이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경영권을 획득할 가져올 수 있는 네네. 그런 증권사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증권사가 거론이 되냐? 이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거 같은 건물이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민증이죠. 네. SK증권, 그리고 뭐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좀 요 정도가 꾸준하게 조금 매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좀 어떤 강점이랄까 특징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물론 모든 증권사들이 돈을 잘 벌었지만 이 다크호스랄까요? 이렇게 떠오른 증권사가 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사실 온라인 증권사 하면은 키움증권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증권업에서 이 온라인의 원조 맞아요. 격이랄까요? 맞아요.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전에는 이트레이드 네네. 증권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비대면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행도 그렇지만 증권사도 뭔가 점포를 줄여나가고 있는 네네.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점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2개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은 당장 뭔가 뭐 노조와의 어떤 이 그러네. 갈등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다른 부담감이 데보다는 없네요. 부담이 적고 해서,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매물로도 꾸준히 매물로 실제로 나왔던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2012년, 2015년, 2017년 이렇게 나와서 매각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든 지금도 매물로 나와도 뭐 시장에서는 뭐 그럴만하다라고 꼽히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 수익성이 증권업계에서 거의 막 엄청나게 높은 상위권 그래요? 증권사거든요. 왜냐하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막 리테일도 뭐 요즘에는 뭐 잘 하겠지만 네네. 리테일보다 그 PI라고 이제 자기 매매 네네. 네. 그런 거가 굉장히 그 PF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 있는 회사라 ROE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금융이 볼 때도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조금 인수 후에 어떤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도 좀 부담이 적어서 그러니까요. 네, 좀 현실성 있는 그 매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거 네네. 기억나세요?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합병할 때 그때 그 직원들 간의 그 급여 차이랑 예. 복지 차이를 조율하는 것도 진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거 정말 뭐 외환은행 직원들 이름까지도 사실 싸움 되게 많았었잖아요. KB를 앞에 쓰냐 그쵸. 하나를 앞에 쓰냐 막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진짜 직원들이 야 내가 5년 차인데 저쪽 6년 차보다 내가 덜 받아 막 이런 식의 어떤 맞습니다. 불만들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편하려면 약간의 어떤 그 몸집이 작은 그리고 점포가 적은 그쵸. 이런 그 증권사를 인수하는 게 좀 우리 금융 입장에서도 그쵸. 조금은 부담감이 덜하겠네요. 그런 그리고- 측면. 그리고 사실 그 이조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M&A에서 생각보다 이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노조와의 갈등 이런 게 뭐 그냥 단순히 좀 사이드에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M&A에서 고려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맞아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은 아니지만 2017년에 저 하이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맞아요. 떼어나와서 네네. 지금은 DGB금융에 팔렸는데 음. 그때 이제 DGB 쪽에서 하이투자증권 특히 현대중공업 이런 쪽이 또 노조가 네. 굉장히 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각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 노조 그 하이투자증권도 쉽게 매각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 와중에 좀 걸림돌이 됐었던 게 바로 이 노조와의 어떤 이 인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갈등.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조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베스트 증권은 그런 게 조금 부담이 적은 그런 증권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가 SK증권. SK. 네. 여기도 조금 현실성이 있는 게 이 SK증권도 2017년에 SK그룹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SK라는 간판을 달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최대 주주는 이 JNW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은 500억 원, 네. 515억 원.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그 SK증권이면은 나름 이름도 있는데 네. 500억 원? 좀 저렴해 싸다? 보이는 네. 느낌인데요. 왜냐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네. 그때 10% 정도였습니다. 최대 주주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SK그룹의 지분율이 10%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 500억 원이라는 이 어떤 저렴해 보이는 비용을 투입해서 이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매입한 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인수한 지 지금 한 3년 그러니까 4년쯤 된 상황이라 네. 뭐 구체적인 뭐 그 계약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다시 한번 사모펀드가 되팔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K증권 같은 경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98%예요. 네. 여기는 이 어. 개인 주주들의 주식도 막 공개 매수를 하고 목적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이라던가 이런 강점이 있지만 이 SK증권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좀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근데 이거 되게 좀 네. 난감하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10%이니까 사실 경영권 가져오는데 비용은 많이 안 드는 건 맞긴 그쵸. 한데 네. 지금 얼마나 수많은 주주들이 이 지분을 다 쪼개들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 이게 뭐 이사회 결의라든지 이런 거 뭐 이게 네네. 주주총회에서 뭔가 결의하거나 할 때 참 말 많겠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인데 사실 근데 이 금융사 뭐 증권사랑 뭐 은행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사실 금융지주들의 주주 구성만 봐도 보통 최대 주주가 다 국민연금이에요. 네네. 뭐 9%, 8%. 그 나머지 주주들이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구조라. 원래 그렇구나. 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증권사랑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무슨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뭐 제조업에 그런 것과는 있는 좀 다르다. 기업 왜냐면 금융이라는 게 이게 그냥 갑자기 막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사가지고 막 할 수가 없는 게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그쵸. 거를 금융당국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여러 주주들이 목소리가 높아서 뭐 좀 귀찮아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경영권 방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일반 회사들보다는 좀 진입 장벽이 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이쪽 구조를 잘 몰라서 네네. 좋은 말씀을 좀 주셨어요. 좋아요. 그쵸. 그다음으로 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중소형 증권사 다 괜찮아 보이죠? 네, 네, 좋은데요.
근데 매물로 과연 나올 것인가? 네.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나 팔고 싶은 사람 그쵸.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예상들, 썰인 것뿐이고 네네. 이 증권사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콧대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그 설명드리면 네. 그동안 제가 한 2년 3년 전쯤에 증권부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막 순이익 1조 원 시대 언제 오나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막 수수료 수익보다 뭐 IB 해가지고 막 이제 바꿔야 된다 막 이런 기사 네네. 많이 썼거든요. 네. 그때 마의 이 순이익이 1조 원이었는데 네네. 지금 몇 개 넘었어요? 1조 원 클럽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만 돌았는데도 네. 미래에셋 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큰 회사니까 네, 그래요. 중소형사들은 그러면 뭐 좀 대형사가 돈 많이 버니까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중소형사도 이 중소형사가 이게 중소형사라고 하면 자기 자본이 한 3조 원,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아래 되는 회사들을 말하는데 네네. 이 중소형 증권사 19곳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 70%. 뻣뻣할 만하네요. 네. 그 중에서 매물로 거론된 SK증권은 지난해 누적 순이익이 21억 원에서 올해 337억 원으로 1,400%. 이건 뭐 거의 폭증이고. 맞아요. 지금 그 숲의 은자님께서 지금 장사 잘 되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장사 잘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유한타증권 253%, BNK 투자증권 156%,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한 70%가 이미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돈 잘 버는데 그 최대 주주 입장에서 뭐 팔겠냐? 팔라고 내놔도 사실 이 뭐 M&A라는 게 막 무슨 가게 같이 막 상품을 진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매각을 인수 후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좀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가 만약에 매물로 나왔다 쳐도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부를 것이다. 좀 그래서 이 증권사 아무리 좀 이렇게 가능성 있는 증권사가 있다 해도 지금 당장은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말씀드려 보면은 그 왜 축구 선수나 뭐 운동 선수들이 정점에 있을 때 은퇴를 하고 그쵸. 네. 이제 그런 논리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뭐 동학개미 아니면 최근에 또 서학개미도 만만치 않은데 네. 이런 증시 열풍이 한창일 때 정점에 있을 때 그렇죠. 팔아야 되는 네. 게 적기 아니냐, 조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상황 코스피만 봐도 그래요. 이 코스피 지수가 작년보다 올해 뭐 좀 많이 눈물을 흘리시거나 조금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증권사 실적이 뭐 이거는 뭐 입증된 건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랑 조금 비례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증시가 호황이면은 매매가 많죠. 그렇죠. 매매가 많고 나도 투자해 볼래 하면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증권사 수수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작년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서 이 증권사 실적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실제로 증권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적 추정치를 보면 미래에셋 증권이 마이너스 13%, 한국금융지주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역성장 예상이 나와요. 그렇죠. 올해 워낙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고 효과도 있는 거죠. 뭐 작년 올해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좀 내년에는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조금 주춤하면서 당장 이 매매 수수료가 줄어들고 최근에 또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금리 인상이 증권사에는 불리한 조건이고, 왜냐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 왜 은행 예금 이런데 금리가 오르면은 막 주식 했다가
돈 잃을 수도 있을까요? 네네. 예금 금리 한 4, 5% 준대 요즘에. 그러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좀 증권사에 이게 조금 안 좋은 실적이 안 좋게 되는 좀 그런 요소라 금리 인상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실제로 이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제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작년에 뭐 22조 9천억 원이었다가 네. 올해 상반기까지 26조. 근데 지금 최근에는 한 20조 원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올해 아무리 콧대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속이 될 수가 있냐. 좀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요즘에 그 골프장이 네. 많이 매물로 나온다고 해요. 골프장이요? 왜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 골프장을 파는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골프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각광받는데 네네. 지금도 뭐 소위 뭐 골린이라고 해서 음. 골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골프장에 너무 많아서 막 골프 치시는 분들이 좀 안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골프장 잘 되는데도 매물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그거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기업이 판단을 한 거죠. 지금이 팔기 좋은 그쵸. 때다. 제일 가장 비싸게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는 음. 때다라고 판단해서 매물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증권사 매물을 보면은 우리금융이라는 회사가 무슨 조그마한 금융사도 아니고 실탄도 엄청나게 넉넉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금융의 속내랄까 이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마 근데 증권사 이거 내년에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지금 실적 잘 나오고 할 때 파는 게 좀 낫지 않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내년 초부터 이 아마 제 예상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매물이 실제로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와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이야. 길게 했나요? 아니 좋아요. 그 우리금융 사실 민영화는 저희 권 기자도 엄청 짚었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옆에서 계속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금융부 기자. 그렇죠. 그래서 듬뿍듬뿍님 우리은행이 증권사를 만들 수는 없나요? 네. 그건 뭐? 이거 좋은 질문이신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융 안에는 우리 종합금융이라는 그 종투사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금융이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이 종투사를 우리종금이라는 이 회사를 증권사로 전환을 해서 전환을 하면 증권사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우리 종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작아서 이 증권사로 전환한다 해도 뭐 유의미한 느낌은 아니어서 이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종금을 전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중소형 증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합병을 시키겠다. 좀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어요.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다가 더 괜찮은 증권사를 하나 얹어서 시너지를 내겠다.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우리금융 네. 이후 민영화 이후에는 이제 증권사를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건데 이제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매각 M&A가 엄청 예민한 사안이라 취재하기도 쉽지 않고 실시하는 게 그쵸. 있는데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에서 증권사 인수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사실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매물이 나왔다 하면은 바로 좀 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매물로 언급될 만한 증권사들까지 몇 가지 이 네. 가능성이 있는 것 없는 것 허윤영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